황혼 사연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젖은 낙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은퇴한 남편이 아내 등에 찰싹 달라붙어 빗자루로 쓸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우스개 같지만 뼈아픈 농담 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막상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밥 줘, 어디가, 언제 와? 를 묻는다면 어떨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상황. 그렇다고 이 나이에 이혼할 수도 없고 참고 살자니 내 남은 인생이 너무 불쌍하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은퇴 후 껌딱지가 된 남편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을 뻔했지만 지혜로운 결단으로 제2의 신혼을 되찾은 60대 김영숙님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명쾌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살고 있는 60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제 또래의 여성분들이라면, 아니 은퇴를 앞둔 남편을 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이야기일 겁니다. 제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큰 과오 없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남편의 퇴임식 날 저는 진심으로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좀 쉬면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평생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그 어깨가 안쓰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쉼이 저에게 짐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나던 날부터였습니다. 아침 6시, 늘 그렇듯 남편의 알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도 남편은 습관처럼 일어났고 거실로 나가 TV를 켰습니다. 여보, 밥은? 오전 7시,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아침은 대충 우유 한 잔이나 과일로 때우고 나갔던 사람이 집에 있으니 따뜻한 국과 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고 몸보신 좀 해야지. 멸치볶음 말고 고기 좀 없나? 처음 한 달은 안쓰러운 마음에 정성껏 차려주었습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국을 끓이고 반찬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 제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더군요. 더 큰 문제는 간섭이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물 좀 아껴 써라. 세제 너무 많이 쓴다 잔소리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면 거기 구석은 안 닦였네라며 지적질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도 가려고 하면 현관까지 따라 나와 묻습니다. 누구 만나? 어디가?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언제 들어와? 나는 저녁 뭐 먹어?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이라면 귀엽기라도 하죠. 다 늙은 남편이 감시자처럼 구니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베란다에 나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불쑥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 밖에 누가 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갇혀서 밥만 차리다 끝나는 건가? 깊은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가정을 지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그는 저의 공간, 저의 시간, 저의 감정까지 모두 잠식해 들어오는 거대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 없어 구청 문화센터에 수필쓰기 반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글은 무슨 글이냐, 집에서 밥이나 잘 챙겨 먹지라고 투덜댔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했다는 핑계를 대고 주 2회 억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2시간이 저에게는 산소호흡기 같았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내 마음속 이야기를 글로 쓰는 시간,
아무도 나에게 밥 줘라고 하지 않는 시간, 그곳에서 박 선생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그분은 사별 후 혼자 지내며 글을 쓰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글을 합평하는 시간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숙님의 글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참 따뜻하네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수십 번을 말해도 배부른 소리 한다고 무시당했던 제 마음을 생판남인 이분이 알아준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만큼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우연히 같은 방향이라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은퇴한 남편 뒷바라지가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하소연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기분, 밥 차리는 기계가 된 기분. 그분은 묵묵히 들어주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꽃 같은 분입니다. 시들기엔 너무 아까운 꽃이요. 본인을 좀 더 아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설렘? 아니면 위로?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늘어진 러닝셔츠 바람으로 왔어? 저녁은 김치찌개 끓여줘라고 말하는 남편. 순간 문화센터의 박 선생님과 남편이 비교가 되더군요. 말끔한 옷차림에 내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나를 하녀 취급하는 남편.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 후로 문화센터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문학 이야기를 했고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을 넘는 행동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저 대화뿐이었죠. 하지만 그 대화가 주는 정서적 충만감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핍을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서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이건 좀 짜네. 콩나물은 너무 삶았고 당신 요즘 요리 솜씨가 영 예전 같지 않아. 밖으로 나돌더니 집안일에 소홀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꼬박꼬박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당신 식모야?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제가 소리를 지르니 놀란 것이죠.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소리를 질러? 그래, 미쳤다. 숨막혀서 미치겠다. 당신 정년퇴직하면 우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 오붓하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감옥살이가 따로 없잖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고 제 자신이 비참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박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라면 나를 이해해 줬을 텐데. 바로 그 순간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낯선 남자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 마음이 이미 가정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인 부정은 없었지만 내 마음이 남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계선에 서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이 커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 그리고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감정 사이에서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남편이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는 표현이 서툴고 은퇴 후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저에게 집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좋은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삶의 책임을 져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죠. 결국 문제는 저와 남편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찌르고 있는 이 거리. 그리고 제가 제 삶의 주도권을 남편에게 내어주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말자.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기 전 식탁에 편지 한 통을 써놓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어제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당신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숨 쉴 구멍이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그날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저는 박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당분간은 글쓰기 수업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 집중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박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김 선생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서 나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마음의 곁눈질을 멈추고 내 자리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TV도 끄고 밥상도 치운 깨끗한 식탁에서요. 남편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은퇴하고 많이 불안했지? 회사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니 집에서라도 당신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한테 더 그랬던 거 알아. 제가 먼저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30년 넘게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웠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우리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지켜야 할 선이 필요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은퇴 부부 생활 수칙을 꺼냈습니다. 아침, 저녁은 같이 먹되 점심은 각자 해결한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각자의 방에서 자유시간 갖기. 일주일에 하루는 서로 터치하지 않고 각자 외출하거나 친구 만나기. 가사노동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눈다. 남편은 처음에는 황당해했습니다. 부부가 무슨 남남처럼 사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남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애틋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야. 계속 이렇게 붙어서 싸우다가 황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래? 아니면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친구처럼 살라?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무 당신한테만 의지했던 것 같네. 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신 숨 막혔겠더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기적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합니다. 점심은 들어오면서 샌드위치를 사 먹거나 혼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시 글쓰기를 시작했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저녁에 만나면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읽었는데 나는 오늘 산에서 참 예쁜 꽃을 봤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을 때는 할 말이 없어 서로의 흠만 잡았는데 떨어져 있으니 서로의 하루가 궁금해진 것이죠. 그리고 가끔 남편이 서툰 솜씨로 청소기를 돌리는 뒷모습을 보면 예전처럼 밉지 않고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의 그 흔들림을 극복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외로움을 핑계로 밖으로 돌았다면 지금의 이 편안한 저녁 식탁은 없었을 테니까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낼 때 비로소 배우자와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영숙님의 현명한 결단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흔들리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김영숙님이 전하는 은퇴 남편을 다루는 구체적인 꿀팁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럼 김영숙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은퇴 남편 대처법,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간과 시간의 분리를 공식화하세요. 은퇴 후 갈등의 90%는 너무 붙어 있어서 생깁니다. 집이 좁더라도 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방이 남는다면 남편만의 방을 만들어주고 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는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공간의 분리가 어렵다면 시간의 분리라도 해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엄마 휴식 시간이라고 선포하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더라도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 시간이 있어야 남편을 웃으며 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삼시세끼의 강박을 버리고 셀프데이를 만드세요. 남편들도 압니다. 아내가 밥 차려주는 걸 힘들어한다는 걸요. 하지만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처음부터 다 알아서 해먹으라고 하면 반발심이 생깁니다. 단계별로 접근하세요.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은 면 요리 먹는 날 혹은 금요일 점심은 냉장고 파먹기 등으로 정해서 남편이 스스로 라면을 끓이거나 반찬을 꺼내 먹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 같은 칭찬은 필수인 거 아시죠? 남편을 부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내의 칭찬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부부간의 대화 주제를 생활에서 취미로 바꾸세요. 밥 먹었어? 공과금 냈어? 청소했어? 이런 대화는 업무 보고나 다름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가 동료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공통 관심사를 찾으세요. 남편이 등산을 좋아하면 같이 입구까지만 가서 맛집을 간다거나 남편이 정치를 좋아하면 훈수 두는 걸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평가하지 않고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밖에서 채우려 하지 말고 남편을 내 가장 친한 말동무로 만드는 작업,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든든한 내 편은 미우나 고우나 30년을 함께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먼저 변하면 남편도 반드시 변합니다. 오늘 저녁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우리 내일 점심은 각자 자유롭게 먹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황혼 사연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